제가 약 5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그 회사,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5년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이제 많은 고객을 만나고 뭐 많은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오해를 몸소 제가 겪게 됐고, 또는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뭐 불필요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어떤 분 음소거 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음악 유비처럼님. 너 때문이구나. 예, 네, 뭐, 죄송합니다. 계속. 예, 신나는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거를 매번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년 넘게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 뭐 보통의 사람들에 의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 거라는 확신을 제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그 전문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책들은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이 읽을 수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내가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쓰게 됐고요.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경험과 배경하에 이런 내용을 내 책을 쓰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이제 프로그래머였었고요. 뭐 지금도 제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일부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은 한 뭐 35년 정도 계속 코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35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 그 IT 시장이 DT 시장으로 바뀌는 그 일련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핵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이제 뭐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2000년 초반에 벤처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IT 쪽 일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었고, 그 뒤로 이제 뭐 LS전선, 삼성물산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주말에 경영대학원 공부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5년 전에 지금의 그 인공지능 전문 회사인 초록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우물안 개구리가 됐더라고요. 너무 막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에 심취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병행해서 예, 지금 채팅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뭐 정부 R&D가 심사위원을 한다든지, 지금 제 제자였던 분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인공지능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활동을 좀 병행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배우거나 느끼는 것도 무척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5개 4인 야구팀을 하나씩 만들어서 단장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고. 네, 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 책의 목차랑 뭐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네, 일단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책인데 빅데이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으로 뭐 분석을 하거나,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으로 뭐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를 안 하고서 인공지능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왜 그런지 좀 더 강조를 드린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되게 많은 오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니까 마치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이성적이고 뭐 논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현대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게 아니고 인간의 감성을 흉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고 당연히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니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빅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인공지능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걸 좀 고민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빅데이터가 무엇인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뭐 제 책에도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술 쪽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아실 텐데 이 그림이 이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7세기에 그린 그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구도적으로 상당히 좋은 구도로 하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후대 미술 화가들이 벨라스케스를 어떤 존경하는 차원에서 이 그림의 패러디를 많이 그리기도 했었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항공 CF 이 그림이 나오기도 했었죠. 실제 이 그림은 이거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좀 어두워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명도를 많이 높인 겁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이 지금 보이시는데 제가 이 그림 관련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퀴즈를 드릴게요. 그거 맞히셨다고 제가 따로 경품을 드리지 못하는데 재미로 한번. 근데 어떤 퀴즈냐면은 개수를 여쭤볼 거예요. 개수.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런 숫자 있죠. 자, 이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머리에 들어오죠. 그쵸?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 그림에 사람이 모두 몇 명 있었을까요? 자, 지금 채팅창으로 한번 뭐 채팅창 뭐 채팅창으로 한번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7명 좋습니다. 정답에 근접한 것 같아요. 11명, 10명, 11명. 정답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시네요. 예.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눈썰미가 대단하신데요. 정답 있어요. 몇 명이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죠. 벨라스케스가 있고요. 이게 지금 그림 그리려고 서 있는 사람 본인이 벨라스케스예요. 그 사람 앞에 1명, 2명, 3명, 4명, 5, 6, 그 맨 앞에 그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죠.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까지 있는데 9명이라고 얘기하셔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한가운데 거울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거울에 지금 2명이 비치죠. 약간 귀신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운데 이 2명이 벨라스케스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한 공작 부부예요. 그러니까 9명이라고 얘기하셨어도 그 정도면 정답이고 11명이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눈썰미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맞추신 분들한테.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좀 더 어려운. 이것도 개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자, 그림 보고 계시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게 아까 문제는 요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 그림 안의 화가, 즉 벨라스케스 본인인데 이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은 몇 명이었을까요? 요건 좀 어렵죠, 아까보다. 우리 안 나오지? 왜 이거 김유신이야? 예. 몇 명일까요? 좋습니다. 지금 2명. 이거 지금 정답에 가까운. 자, 1명. 7명. 좋습니다. 예. 하지마.
영명도 있고, 영명도 되게 좋은 답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볼까요? 이 사람 아이고. 박신이에요. 자, 이거. 벨라스케스 표정이 중요해요. 벨라스케스 표정이 중요한데, 벨라스케스 표정이, 그림 그리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정으로 보신 분은 영명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야가 대충 전방 120도 정도 되니까, 그냥 그걸 고려하면, 벨라스케스 시야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뭐, 5명 정도까지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녀복 입고 계신 분은 이제 벨라스케스 뒤쪽에 있으니까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거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맞춘 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이걸 맞추신 분은, 그냥 하산하셔도 돼요.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을 계속 보니까 이게 좀 외워지죠? 눈에 들어오죠?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문제.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자, 문제를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 아까 내가 잘못 넘겨서 잠깐 나왔는데 이겁니다. 문제가. 이 그림 안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 몇 점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 그러니까 그림에 액자에 담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싶으신 분도 있죠, 지금. 그쵸? 저 그림 안에 그림이 있었나? 근데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나시는 분들도 몇 점이지 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죠. 자, 이게 보면 14점, 1점, 9점, 그쵸? 28점, 뭐 하여튼, 뭐 정답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자, 상황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그림의 명도를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벨라스케스 그림은 어두워서 액자가 안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액자가 한가운데 크게 2개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뭐 이것도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10점, 11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정답인데, 이건 맞추기가 어려웠죠.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냐, 벨라스케스가 쳐다본 사람이 또 몇 명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얼추 정확하진 않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 안에 액자가 몇 개였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가 받아들여지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만 먼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그건 이것 때문인데요.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유영갑, 손영준, 김원동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들이 예전에 하신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이 5가지 감각기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14GB에 이릅니다. 16GB 메모리 꽉 찰 만큼. 그러니까 막 내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일부러 하지 않으셔도 계속 지금 뭔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날씨가 선선하다 이렇게 기온을 느끼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통감을 느끼고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이걸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침에 눈 뜨고 활동을 쭉 하시고 댁에 가서 주무시는 그 하루 동안 14GB나 되는 엄청난 데이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 중에 약 4분의 3인 10GB는 시각 데이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10GB나 되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하면 미치죠. 내 용량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GB나 되는 방대한 시각 데이터 중에 우리는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벨라스케스 그림을 딱 보시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고 뭐 누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고 여기 몇 명이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액자가 몇 개인지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선별적으로.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는 전체 데이터를 거를 필요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컴퓨터는 빅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거르지 않고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과 다르게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다음 페이지에서 사실 제 책에서 얘기하려는 것의 한 80%는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시나요? 네. 예, 그럼 다행이네요.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인포메이션을 선별합니다. 그게 아까 벨라스케스 그림에서 그 사람수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는 벨라스케스 그림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인포메이션을 사람의 판단력으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인포메이션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것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IT예요. IT. 그리고 이거를 잘 해보자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화 혁명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이미 돼버렸냐면,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거를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따져서 거르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는 어디서 오냐면은 뭐 센서로부터 오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오기도 하고, 뭐 문서상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따져서 거르지 않고 그냥 다 저장해요.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놀라운 걸 해내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라는 표현보다는 올데이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선별 행위를 했으면 데이터가 많더라도 빅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개수 자체는 적더라도 그렇게 거르는 걸 하지 않고 일단 다 우리가 수집하고 있다면 걔는 빅데이터예요. 요게 이제 이 전체 데이터, 올 데이터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데이터고, 지금은 전체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잘 저장한 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잘 분석하자는 거고, 이거를 잘 해주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걸 줄여서 DT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잘 다뤄보자라는 것이 최근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자,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립니다. 빅데이터와 분리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라는 목차로 말씀을 드리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사다리 양쪽 다리와 같아서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마치 자동차 연료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없이 인공지능만 열심히 우리가 뭘 만들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다 균형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분야가 무척 넓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18개 학문이 결합된 거예요. 뭐 철학, 심리학, 인지학, 수학, 통계학 뭐 이런 식으로 무척 범위가 넓은데, 인공지능 중에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특히 이 머신러닝,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 빅데이터랑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석하면 놀라운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래서 우리 회사는 딥러닝 전문 회사고 뭐 머신러닝도 합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 요즘에 성과가 원체 좋다 보니까 뭐 딥러닝이고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인 것처럼 좀 혼돈돼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거는 요리재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에서 요리재료 사올 수 있죠. 뭐 당근, 소세지, 뭐 한우, 뭐 등심 몇 그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누가 막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요리 재료를 가져온 다음에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씻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라는 걸 합니다. 좀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저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측 상단의 화면에 보시다시피 칼과 도마, 냄비와 같이 요리 도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도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같은 그런 툴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은 다 글로벌 스탠다드고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져와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요리사가 마치 요리 재료와 요리 도구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내듯이 저희 같은 인공지능 전문 회사들이 빅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져와서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요리 결과가 나오듯이 이제 AI 결과물은 어떤 걸 잘 추천한다든지 어떤 걸 잘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하게 되는 일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일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소개 때 잠깐 이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졸릴 때가 됐으니까 또 퀴즈 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데 보자마자 사람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자 보시면 딱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이 가운데 있는 여자가 먼저 보이신 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가 팔이고 그쵸? 여기가 머리카락이고 요렇게 보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귀고 여기가 턱수염이고 이렇게 눈이고 그쵸? 이렇게 크게 보이신 분도 계시죠?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그쵸? 남자부터 보이신 분 계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있는 여성이 먼저 보이신 분 있죠. 가운데. 이분들은 감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카톡 주시는 것처럼 나이 든 남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턱수염이고 코고 이렇게 보이신 분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자, 우리가 약간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감성적인 판단하는 것보다 좋다는 식으로 뭐 잘못 얘기되는 경우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향의 차이인데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직원을 데리고 뭐 커피숍에 가요. 뭐 물어보겠죠. 뭐 커피 마시고 싶냐, 녹차 마시고 싶냐 물어보는데 만약에 직원이 저한테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까지만 마시는데 오늘 2잔밖에 안 마셨고 대표이사인 당신이 나한테 오늘 저녁에 야근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해서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성적인데 어떤 친구한테 너 뭐 마시려고 그랬더니 녹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녹차냐 그랬더니 그냥 녹차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감성적인 판단인데 감성적인 판단은 절대로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한 거냐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커피숍에 많이 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커피를 마실 때보다 녹차를 마실 때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뭐 지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거나 뭐 무슨 계약이 성사가 됐거나 경험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더 좋은 판단을 내리는 이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나한테 딱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이거 감성적 판단인데
저 사람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 때문에 내가 피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게 감성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감성적 판단하고 남자들이 이제 이성적 판단하는데 여자 말이 보통 맞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 중에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뭐 우리 집에 전세 자금을 다 빼가지고 뭐 이상한 회사 주식에 다 투자하면 돈 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꽤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되게 이성적으로 막 차트도 그리고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아내가 말리죠. 근데 아내는 왜 말리냐면 그러다가 망한 케이스를 많이 본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보니까 저거를 내버려두면 우리 집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이런 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이 더 좋다, 감성적 판단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 요즘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90%가 머신러닝인데 얘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머신러닝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딥러닝은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뇌구조상에 이런 시냅스 같은 그런 신경망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이거를 흉내내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감성적으로 어떤 많은 경험 하에 최선을 도출해내는 그걸 흉내내는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공지능의 결과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도출되면 뭐 너 왜 이런 결과를 냈냐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기껏 흉내놨는데 걔 보고 너가 왜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속이 터지는 거죠. 왜냐면 인간들 당신의 감성적 판단을 내가 기껏 흉내내서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결과를 낸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는지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개인이나 집단은 인공지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감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들이 지금 우리의 감성적 판단 그러니까 경험에 기반한 확률적으로 가장 최선인 걸 도출하는 그걸 흉내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조금 해도 빨리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크게 보면 어딘가에서부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집하고 뭐 저장한 다음에 이걸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겪게 되는데 이 앞단은 사실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빅데이터 소스 뭐 수지 구축 이 부분은 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춘추전국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는 영원히 답이 없고 그때그때 우리의 창의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실제 현장을 계속 지켜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은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눕니다. 레벨 1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트맵을 그리거나 뭐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거나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그럴듯한 결과가 나와요. 보통 빅데이터를 시각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의사결정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이 빅데이터 시각화는 비유를 하자면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행기가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수준이 높은 건 뭐냐면은 전문가가 어떤 판단을 하도록 빅데이터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이 나는 이제 선수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는지 먼저 이렇게 빅데이터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그 감독한테 주면 감독이 그걸 잘 읽어보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선수를 뽑겠죠. 그래도 레벨 1보다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생긴다는 면에서는 수준이 높은데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주자면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거예요. 산속에 묻어놓은 것보다 낫지만 되게 좀 아깝게 쓰는 거죠. 레벨 3 정도 돼야 빅데이터를 제대로 쓰는 건데 이거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 선수는 누가 해야 되는지를 바로 도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단 이제 인공지능의 결론을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뒤에 가서 사람이 한 번 더 판단하겠지만 이게 레벨 3예요. 이 레벨 3가 돼야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정말 멀리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레벨 3를 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에 도달한 회사는 전 세계 뭐 구글, 아마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결과를 내는 과정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의 그런 한계 때문에 레벨 3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가면 인공지능이 사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골탕 먹이려고 그랬는지 코끼리를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키우냐고 뭐 먹이값도 엄청 들어가고 이거 다 키우다가 사람도 죽고 해서 이제 무인도를 기양을 보낸 일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약간 코끼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도 있고 뭐 파워풀한 부분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다루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인공지능을 굳이 써서 해결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계라는 거는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인간의 판단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통계라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을 굳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아웃백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 때 나이프로 썰면 될 거를 전기톱으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고기만 썰리는 게 아니고 막 책상도 두 동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걸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에서 좀 넘어가면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푸셔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는 통계로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뭐 딥러닝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좀 수월한 보다 쉬운 머신러닝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딥러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특성을 보고 구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어주거나 또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 일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치 판단이 필요 없고 창조성이 필요 없는 일은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빨리 저렴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뺏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 창조성이 필요한 이런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데 인간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좀 덜 고차원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좀 역할을 하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최신 기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온 지 무려 70년이나 됐고 인공지능 기술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수용적이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에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시대 말기의 사람들이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논어맹자를 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사고방식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줘도 과거의 방식대로 그걸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최근에 알파고 이벤트가 있었는데 약 5년 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장난하지 말라고 바둑판을 엎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바둑을 둔다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인공지능이 왜 저렇게 바둑을 두는지 설명도 되지 않는데 저거를 뭐 무려 이세돌 구단과 같이 세계 최고 바둑 기사가 진지하게 이렇게 맞상대를 해주는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유연하게 개방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계획보다 길어졌는데 좋습니다. 아, 네. 작가님, 저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네. 강연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강연은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시간인데요. 그렇죠. 질문하실 때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채팅에 쓰실 때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그럴까요? 예. 네네. 다른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예, 주시면 채팅창에 제가 올려주시면 하나씩 보고 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연 준비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그렇죠.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책도 읽어봤고요. 그리고 작가님 책도 읽어봤는데 이지성 작가님은 대단한 인문학자로서 다양한 이제 국내외 정보를 가지고 책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 직종까지 향후 10년 후에는 30% 이상이 인공지능이 대체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셔가지고 되게 불안한 미래를 해서 뭔가 하도록 만드시는 결국에는 책을 읽으라고 결론을 내시긴 했는데 작가님은 공학자로서 많은 책을 접하시고 이제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이런 책을 내시면서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내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작가님 책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했고 또 현실에 있는 것들을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의 자녀도 초등학생이고 뭐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저희 어른이 사는 시대 말고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아마 100% 인공지능 베이스로 살아갈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작가님은 어떤 식으로 자녀 교육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듣고 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간다고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저한테 잘 모르겠고 우선 이지성 작가님은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업적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분의 에이트라는 책 덕분에 그 많은 보통 분들이 그러니까 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었고 그런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좋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은 본인이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소 거대 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어쨌든 다루고 이걸로 제 직원이 12명인데 제 직원들 월급을 벌어서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로 잠깐 들어왔잖아요. 사실 제 책을 읽고 나서 여력이 되시는 분은 지금 화면 보이시죠?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읽으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잡힌다고 본다면 이분 책을 읽으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분 책이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권하고 하도 다녔더니 최근에 이 책 순위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인공지능 고등학교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쵸? 인공지능 대학원 생기고 뭐 인공지능 대학교 학과 생기고 이러는데 무척 반대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막 인터넷 고등학교, 인터넷 대학원 생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문학, 철학, 수학, 통계학 이런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그런 기본기를 등한시하고 인공지능의 그런 막 잔재주만 익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미천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전 직원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처음에 경희 사이버대학교 인문고전 전공 3학년에 편입시켜서 인문학 공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3학년 편입을 시켜서 통계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왔던 경영대학원에 보내서 경영학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면 인문학, 통계학, 경영학 세 가지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그 인공지능의 그런 뭐 기술적인 기법들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엄한 데 쓰고요. 통계학하고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이고 저기까지는 통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경영학을 알아야 고객의 비즈니스와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인공지능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을 등한시하고 그 뭐랄까 막 최신의 인공지능 막 기법만 쫓는 불나방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다 멸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배척을 당할 거예요. 정말 위험한 짓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하려면은 수학에서도 그 선형대수, 확률 통계, 미분, 적분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점점 그 미적분학, 선형대수, 뭐 확률 통계 이런 거를 안 가리키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만 다룰 줄 알면은 그거 정말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인공지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해라. 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또 뭐냐면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포츠 전문가, 음악 전문가, 뭐 출판 뭐 이렇게 나의 도메인 또 내 전문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알아야 경쟁력이 생기지 내 경험이 쌓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가 없는데 인공지능만 덜렁 할 줄 알면은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성과를 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찍을 수가 있어요. 기생충처럼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 그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성과를 내려면 인풋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성과라는 거는 뭐 야구로 치면 말로 홈런, 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만들어서 아카데미 상 받은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엄청나게 성공된 사례만 계속 보고 계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공지능 회사는 어쨌든 딥마인드잖아요. 구글이 인수한 걔네가 지금까지 그 10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조가 아니고 마이너스 10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AI 회사조차도 수익 모델이 안 만들어져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전문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AI를 다룰 수 있으면은 이게 성립이 되지만 뭐 내가 중국어를 잘하건 뭐 스포츠를 쪽에 내가 어떤 경험이 있든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 역할이 있고 하지만 그냥 덜렁 인공지능을 할 줄 안다. 이거 경쟁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는 뭐냐면 뭐죠? 그러니까 인문학, 통계학, 경영학 같은 공부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수학에서도 선형대수, 뭐 확률통계, 미적분학 이런 것들 기초가 되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기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만의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알아야지 그냥 덜렁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일단 그렇고 세 번째 얘기는 제가 파워포인트 끝에도 두 번째 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됐지만 가치 판단을 할 줄 알고 창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더 비싸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200년 전에 기계 장치가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힘쓰는 사람들은 다 대체한 거예요. 하지만 힘을 쓰더라도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힘을 쓰거나 뭔가 이렇게 창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면서 힘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됐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과 창조성이 필요한 일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귀해지고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필요한 직업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따로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제가 책에서 적었지만 똑같은 직업에서도 가치 판단을 하면서 일하시고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준범님께서 주신 질문을 뭐 좀 답변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하긴 했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학생이 되고 남들과 다른 좀 창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생이 되면 앞으로 더 오히려 하고 싶은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게 결국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처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질문을 많으십니다. 쭉 질문을 제가 한번 최대한 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지금 좋습니다. 보면 8시 51분에 승아님께서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 여기에 말씀은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통계를 정보가 부족할 때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해가 예, 제가 되시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의 뭐 책에도 그런 말을 했죠. 추신수 선수의 올해 성적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예측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의 커리어가 2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선수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올해 성적을 예측할 수 있고 얼추 맞습니다. 근데 뭐 강백호 선수라든지 뭐 이정우 선수처럼 최근에 신인왕을 받은 연차가 1년, 2년밖에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는 게 되게 위험하죠. 통계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히 머신러닝,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거는 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문제에 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뭐 부도날 확률을 예측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의 통계 모델로 잘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재작년에 미국의 도람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본인 트위터 한 줄로 나쁜 얘기를 딱 쓴 거예요. 근데 그날 GM의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한 거죠. 이런 거는 통계 모델로는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드물잖아요. 되게 예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보다는 인공지능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비싼 건 맞기 때문에 문제의 특성을 봐서 데이터도 풍부하고 데이터가 상당히 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높고 좀 그런 선형적인 특성이 있으면 그냥 통계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책에 적은 좀 그런 특성들이 있으면 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인공지능을 써볼 만하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 뭐 제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밑에 좀 질문을 다시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고 네, 일단 그다음 질문들이 라라송님이신데요. 컴퓨터가 최적의 결론을 내린다면 인간의 미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최적이 아닌 게 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후회를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옳은 결정만 했고 그랬으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남들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요리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요리를 잘못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0년 전 요리는 지금하고 다를 텐데 누군가가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거나 뭐 10분 끓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1시간을 끓였거나 그렇죠?
누구는 생선, 동물뼈는 저 버려야 되는 저걸 왜 먹냐고 했는데 누군가 시도해보니까 먹을만 하거나 이런 식의. 인류는 그 인류의 안고 있는 오류, 엉뚱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농경사에 99%는 딱 그 대대로 물려진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웬 한 명의 또라이인 친구가 백두산 넘어서 저길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5년 뒤에 나타나서 저기 꽤 살만한 땅이 있는데요? 그래? 그 친구 믿어서 이주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결정을 맡기면 틀리지 않은 뭐 최적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제가 이제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오류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컴퓨터랑 다른 게 뭐냐면 본인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100년 이상 못 살죠. 그쵸? 앞으로 뭐 한 4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삶이 되게 짧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는 제 핸드폰을 항상 메모를 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자, 제가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3,320일 남았어요. 오늘 하루가 앞으로 남은 13,320일 중에 하루예요. 근데 제가 휠체어 안 타고 이제 맨정신에 뭔가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뒤에 3,000일은 아닐 거예요.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나. 그거 빼버리면은 만일밖에 안 났어요. 만일. 근데 이 만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습관적으로 마우스 클릭을 3만 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밤 9시니까 28,000번 아마 하셨을 텐데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할 때마다 하루하루 제껴진다면은 만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점심 먹을 때쯤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 보니까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하고 이왕이면 더 옳은 일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뿐더러 내 옆에 있는 다른 인간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기의 생명이 영원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20억 번의 시도를 해서 그 중에 최선을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20억 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살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좀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옳고 저쪽이 옳은 게 아니고 그게 가치 판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답이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작곡가이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삶이 유한하니까 막 노래도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고 후회도 하시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삶의 유한함을 알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가치 판단과 창조적인 결과는. 하지만 가치 판단도 필요 없고 창조적인 결과도 필요 없는 그런 하등한 일들, 좀 하찮은 일들은 컴퓨터 그따위 일, 좀 하찮은 일들 이런 컴퓨터한테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쓰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 예, 그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 보면 지금 이지용님께서는 질문이 아래 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밑에 있어서 그런데 이어서는 라라송님이 인공지능은 조작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때, 그러니까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린 애기가 이제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나쁜 말만 주입하고 한 명은 좀 바르고 고운 말 주입했더니 이제 그 결과를 보니까 얘는 엄마랑 대화를 해보니까 막 말 험하게 하고 이 친구는 좀 뭐 이렇게 순화된 말을 쓰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특히 머신러닝을 훈련시킬 때 데이터를 되게 좀 선택적으로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조작이 되는 거죠. 그건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훈련시킬 때 훈련 데이터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의도를 갖고 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여성성을 상징하는 데이터 일부러 더 넣거나 남성성을 상징하는 데이터 일부러 뺄거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균등하게 다 넣는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면 이제 우려하신 대로 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후의 세계님이 코로나 이후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거라고 들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막간에서도 홍보를 하면 다음 주 언제 맞나?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에 뭐 신한은행에서 또 진행하는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AI로 뭐 하여튼 뭐 이런 무슨 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예, 거기에 제가 얘기할 내용이 딱 이 내용인데 그거 이제 그 프로그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코비드 19가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제 생각에는 그 신종플루처럼 우리가 매 계절마다 겪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개의 계절 독감 중에 하나로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게 완전히 박멸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같지는 않고 우리가 또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고무줄을 쭉 늘렸다 손 놓으면 제자리로 탁 가야 되는데 이걸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려버리면은 이제 손을 놔도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노멀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느 인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지금처럼 길지 않고 피해 규모도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질병 이전으로 우리들이 인식이 많이 돌아갔는데 코로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해서 뭐 비대면 이런 게 지금 뭐 커피숍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크아웃으로 사와야 되고 뭐 지금 수업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지금 그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전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학교에서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이번 학기에서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캠퍼스의 낭만을 좀 느껴야 되는 1학년 때 그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데 저는 이 언텐트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언텐트 비대면이라는 건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 뭐 온라인으로 해결한다로 일단 눈에 보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걸 인간이 관여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됐다라는 뜻이다라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도 수용이 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은 못 맡기겠고 그냥 인공지능 너는 좀 하찮은 일만 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언택트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맡길 가능성이 점점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인공지능이 더 중요한 데 쓰이고 더 폭넓게 쓰이고 물론 제가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을 계속 보는 걸 수 있는데 좀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승환님께서 책을 읽어보셨나 봅니다. 책을 읽고 나니 이런 의문이 드는데 개인이 인공지능을 비용 없이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직접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대중화된 강좌가 있는지 좀 물어보셨네요. 자, 사실은, 그러니까 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좋은 예가 이거네요. 20년 전에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뭐, 와, 자기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냐, 네가 인간이냐,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때는 나도 만들 수 있다, HTML 홈페이지 막 이런 책도 나오고, 막 학원도 많고, 근데 지금은 그냥 중학생들 뚝딱 만들잖아요, 그죠? 그쵸? 네네. 근데 사실 머신러닝도 그래요, 사실은. 제 말이 안 믿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글쎄 5년? 5년?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5년 안에 우리가 그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같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그 김성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게.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책 뒷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독학을 하신 다음에 구글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게 딱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백종원 씨를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그분이 뭐 뚝딱뚝딱 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막상 요리를 해보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냄비 사고 뭐 저 음식 재료 가져와서 넣고 끓이고 막 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쉬워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거를 잘 해내시려면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거를 하시는 분야가 만약에 그 어학이다. 그러면 이제 김승환님은 어학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은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해봐야 요리 실력이 늘듯이, 이런 거를 많이 해보시면, 우리가 결국 홈페이지 만드는 거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